다시는 아오, 찾아오지 마라. 차에서 노인네 죄송합니다, 냄새 오빠님. 나서 못 저희 먼저 참겠네. 갈게요. 엄마, 잠깐 내려봐요. 여보, 뭐해? 오지 마라. 빨리 버리고 죄송합니다, 오빠님. 가자니까. 저희 먼저 갈게요. 요양병원비 아까워 죽겠어. 아들과 며느리는 칠순 찾아오지 노모를 마라. 패가 죄송합니다, 마당에 오빠님. 저희 짐짝처럼 먼저 밀어버렸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여기 딱 다시는 찾아오지 있어. 마라. 죄송합니다, 그 뻔한 오빠님. 거짓말을 저희 먼저 남기고 갈게요. 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던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 사라지자마자 싸늘하게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낡은 장독대 밑에서 꺼낸 것이 썩은 된장이 아니라 100억짜리 땅 문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5분 뒤 땅을 치며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건 텅 빈 집과 섬뜩한 경고장뿐이었습니다. 버려진 어머니의 통쾌하고도 처절한 참교육이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낡은 시골집 마당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앙상한 감나무 가지가 쇳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가운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마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지지기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리네요. 운전대를 잡은 박민석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차량 스피커폰에서는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야, 박민석, 너 지금 내 전화 피하냐? 오늘까지 이자 입금 안 되면 너희 회사고 집이고 다 찾아가서 엎어버린다고 했지. 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쥐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장님, 제가 피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방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내일 올라가서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제발 하루만요. 네. 지방, 웃기지 마. 너 돈 떼먹고 튀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내 마누라 직장으로 찾아갈 거니까 알아서 해.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박민석이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기랄, 진짜 사람 피 말려 죽이겠네.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 최지은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박민석을 쏘아보았습니다. 최지은이 짜증 섞인 손짓으로 뒷좌석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 뭐해? 언제까지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거야? 빨리 내려. 시간 없어. 박민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뒷좌석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7순이 넘은 노모 김순자가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민석이 입술을 질끈 깨물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시골 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네요. 박민석이 뒷문을 열고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려. 다 왔어. 김순자가 힘없는 몸짓으로 아들의 손에 의지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한지 휘청거리는 어머니를 박민석이 부축해 마당 한가운데 놓인 낡은 평상으로 데려갑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인 평상 위에 김순자가 힘겹게 걸터 앉았습니다. 최지은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창문만 살짝 내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군요. 최지은이 손목시계를 두드리며 남편에게 눈짓으로 재촉했습니다. 박민석이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 내가 읍내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올게. 그리고 짐 정리할 것도 좀 있어서 그래. 알았지? 김순자가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로 아들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순진무구해 보이는 그 눈빛에 박민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박민석이 도망치듯
몸을 돌려 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차 문을 닫자마자 최지은이 남편의 어깨를 툭 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꿈을 대? 누가 보면 억지로 떼어놓는 줄 알겠어. 어머님, 어차피 정신 오락가락 하시잖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실걸? 박민석이 시동을 걸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간다고.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 그렇게 나오냐? 그럼 어떡해? 빚더미에 앉아서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 요양병원비가 한두 푼이야? 당신 사업 말아먹은 거 메꾸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빨리 출발해.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을 빠져나갑니다. 멀어지는 자동차의 뒷공무니를 평상에 앉은 김순자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 소리가 산모퉁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져 들리지 않을 때까지 김순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바람에 날린 낙엽 한 장이 김순자의 발치에 툭 떨어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김순자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멍하니 풀려있던 눈동자에 서슬 퍼런 냉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김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흙먼지가 날리는 대문 쪽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냐, 내 새끼. 결국은 제 어미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는구나.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까지의 어눌함은 온데간데 없고 뼈에 사무친 한과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마당 구석에 놓인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깨지고 금이 간 항아리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된 곳이었죠. 김순자가 그중 가장 낡은 항아리 하나를 옆으로 치우고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흙 속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순자가 비닐봉지를 꺼내 흙을 탁탁 털어냈습니다. 이중으로 꼼꼼하게 밀봉된 비닐을 벗겨내자 낡은 보자기에 쌓인 누런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목숨값이라고 적혀 있군요. 김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관공서에 직인이 찍힌 공문서와 감정평가서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자식 농사를 망쳤는데. 김순자가 서류를 품에 꼭 껴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그녀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습니다. 김순자는 품속 깊은 곳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꾹 누르자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순자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금 들어와. 놈이 갔다. 짧은 통화를 마친 김순자가 다시 평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마당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응시하는 듯합니다. 장독대 위로 늦가을의 햇살이 비치지만 김순자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거칠 줄을 모릅니다. 한편 마을 어귀를 벗어나 국도로 진입한 박민석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습니다. 박민석은 백미러로 자꾸만 뒤를 확인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최지은이 스마트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양병원비 매달 150만 원씩 굳는다고 치면 1년이면 1,800만 원이네. 거기다 기저귀 값이랑 간병비까지 합치면 여보, 우리 이제 좀 숨통 트이겠어.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다시 시작하면 돼. 박민석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만 좀 해.
지금 돈 계산이 나오냐? 엄마 혼자 저기 두고 왔는데. 날씨도 추워지는데 밤에 얼어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냥 다시 가서 모셔올까? 최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흘겨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어머님 치매야. 어차피 여기가 집인지 요양원인지도 모르셔. 누가 신고하면 시설로 보내지겠지. 차라리 나라에서 관리해 주는 게 우리보다 낫다니까? 그래도 자식된 도리가 있지. 도리? 그놈의 도리 찾다가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번 달 이자 못 막으면 우리 진짜 끝장이라고. 박민석은 아내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죄책감을 털어내려는 듯 그는 라디오 볼륨을 거칠게 높였습니다. 경쾌하던 트로트 음악이 끝나고 정시 뉴스 시그널 음악이 긴박하게 흘러나옵니다. 아나운서의 또렷한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박민석은 멍하니 전방을 주시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딴 생각을 하느라 뉴스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나운서의 멘트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최지은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의 핵심 지구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일대입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최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박민석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방금 뉴스 들었어? 양평군 단월면이라잖아. 박민석이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왜 이래? 운전하잖아. 단월면이 뭐 어쨌다고. 거기 당신네 시골집 주소 말이야. 어머님 버리고 온 그 집 주소가 단월면 아니었어? 박민석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그가 급하게 갓길로 차를 세우자 뒤따르던 화물 트럭이 경적을 길게 울리며 지나갑니다. 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내비게이션 검색창을 눌렀습니다. 최근 목적지에 남아있는 주소를 확인하는 그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고 있네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 12번지. 내비게이션 화면에 뜬 주소를 본 박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라디오 뉴스에서는 전문가의 전화 연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발표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개발 정보가 돈투기 세력들 사이에서는 평당 1,000만 원을 호가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단월면 산 12번지 일대는 상업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토지 보상금만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석이 핸들에 머리를 쳐박으며 괴로운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으악, 미치겠네, 진짜. 최지은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기사를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춥니다. 여보, 대박이야. 여기 봐. 실거래가가 벌써 10배나 뛰었대. 이 땅,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지? 당신 아직 상속 안 받았지? 박민석이 고개를 들고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 앞으로 다 해놨지. 나는 그때 신용불량자 될까봐 명예 이전 못했고. 최지은이 남편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멍청한 인간아. 그럼 그 땅 주인이 지금 어머님이라는 거잖아. 100억이라고. 100억? 박민석의 눈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걱정하던 죄책감은 온데간데였고 오로지 돈 생각뿐인 것 같네요. 그가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100억? 100억이면 빚다 갚고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지은아, 우리 살았다. 우리 살았어. 최지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차 돌려. 어머님 딴 데로 가시기 전에 빨리 모셔와야지. 그래, 가야지. 가서 엄마 모셔와야지. 아우, 내가 미쳤지. 거기가 어디라고 엄마를 두고 와. 박민석이 거칠게 기어를 조작하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에 마주오던 차들이 하이빔을 쏘며 경적을 울려댔지만 박민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은 검은 세단이 미친 듯한 속도로 역주행하듯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최지은이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여보, 가서 무조건 비는 거야. 어머님 치매니까 우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길 잃어버리신 거라고 우겨. 알았지? 절대 우리가 버린 거 아니야. 잠깐 실수한 거야. 박민석이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 제발. 엄마 제발 그 자리에만 있어줘. 내가 효도할게. 진짜 평생 업고 다닐게. 박민석의 눈앞에 멀리 시골집의 슬레이트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더욱 세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입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욕망이 싣고 가는 저 차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 사람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박민석의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시골집 마당으로 처박히듯 들어왔습니다. 급정거의 충격으로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일으킨 희뿌연 흙먼지가 앞유리를 덮쳤다가 서서히 가라앉네요. 차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박민석과 최지은이 튀어나오듯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을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김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을 잃은 낡은 지팡이 하나와 뚜껑이 열린 채 나뒹구는 물병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박민석이 사색이 된 얼굴로 평상 주위를 맴돌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나왔어. 민석이 왔어.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산새 우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칩니다. 최지은이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야,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집 안부터 뒤져. 화장실 갔을 수도 있잖아. 박민석이 허둥지둥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로 뛰어올라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만이 훅 끼쳐 나옵니다. 박민석이 장롱문을 열고 이불장까지 뒤져보지만 옷가지 몇 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방바닥을 구르며 박민석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없어. 아무데도 없어. 그 몸으로 도대체 어디를 가신 거야? 그 시각 최지은은 집안이 아니라 마당 구석의 장독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시어머니의 행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최지은이 무릎을 꿇고 앉아 파헤쳐진 흔적이 역력한 흙바닥을 맨손으로 미친 듯이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정돈된 네일아트가 흙투성이가 되고 손톱이 깨져나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덩이 속은 비어 있습니다. 최지은이 빈 구덩이에 주먹질을 해대며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땅 문서 어디다 숨겼어. 어디 갔냐고. 박민석이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집 뒤편으로 연결된 좁은 샛길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김순자는 박민석이 큰 길로 차를 돌려나가는 것을 지켜본 직후 집 뒤편 대나무 숲 사이로 난 좁은 농로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녀가 섭외해둔 이웃 마을 용달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박민석이 큰 길로 들어오는 동안 김순자는 엇갈린 뒷길을 통해 유유히 현장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박민석은 마을 입구 쪽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지은아, 아무래도 큰 길로 나가보신 것 같아. 내가 나가서 찾아볼게. 박민석이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자마자 마침 낡은 경운기 한 대가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박민석이 두 팔을 벌려 경운기를 막아서자 운전하던 노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여기 있던 할머니 못 보셨어요? 허리 굽고 지팡이 짚은 할머니요. 노인이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모르오. 외지놈들이 왜 남의 동네 와서 난리야? 제발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방금 여기 계셨는데 없어졌어요. 치매? 책, 고려장 하러 왔다가 놓친 거 아니고 비키쇼. 바빠. 노인이 경운기를 다시 출발시키자 박민석은 매연을 뒤집어 쓴 채 콜록거렸습니다. 다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박민석의 눈에 부엌아궁이 옆 벽면에 붙은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붉은색 매직으로 거칠게 쓰인 종이 한 장. 불효자 출입 금지. 박민석이 숨을 멈추고 그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종이 뒤편에는 붉은색 글씨가 배어나와 섬뜩한 느낌마저 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선반 위에 낡고 색바랜 종이 카네이션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박민석 올림.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리본을 본 순간 박민석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 그때 최지은이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다가와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감상에 젖을 때야? 문서가 없어졌다고, 100억이 날아갔다고, 산으로 갔나 봐. 빨리 가서 뒤져. 최지은의 성화에 못 이겨 두 사람은 집 뒤편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이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디선가 키악 하는 고라니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최지은이 기겁하며 박민석의 허리춤을 붙잡았습니다. 엄마야, 뭐야 저 소리. 여보 무서워. 내려가자. 응? 아, 조용히 좀 해. 엄마가 저 소리에 놀라서 숨으셨으면 어떡해.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산속을 헤매다 결국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시골집 마당에는 싸늘한 밤 공기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최지은이 평상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눈앞에서 100억을 놓치다니. 야, 박민석. 너 때문이야. 네가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박민석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엄마 버리고 가자고 한 게 누군데? 네가 시켰잖아. 요양병원비 아깝다고 네가 그랬잖아.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는 사이 어둠 속에서 강력한 손전등 불빛 하나가 그들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두 사람 앞에 마을 이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장이 손전등을 박민석의 얼굴에 들이대며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빈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박민석이 눈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눈부셔. 저 이 집 아들입니다. 어머니 찾으러 왔어요. 아들,
김순자 할매 아들. 이장이 코웃음을 치며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순자 할매가 저번에 나한테 위임장 맡기고 갔어. 자식놈이라고 찾아오는 놈 있으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쫓아내라고. 집 관리는 우리 청년회에서 한다고 도장까지 찍혀 있다. 최지은이 벌떡 일어나 이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어머님 치매예요. 법적 효력 없다고요. 이장이 최지은의 손을 뿌리치며 굵은 팔뚝으로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치매는 무슨, 그 할매가 얼마나 정정한데.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이장의 기세에 눌린 두 사람은 결국 쫓겨나듯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을 거는 박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차가 마을을 빠져나와 어두운 국도로 접어들자 조수석의 최지은이 도끼 어린 눈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흥신소 김 실장한테 연락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잡듯 뒤지라고 해. 어차피 멀리 못 갔어. 카드 내역이랑 휴대폰 위치 추적하면 금방 나와. 박민석이 백미러를 힐끔거리며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지은아, 이장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면? 무슨 헛소리야.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서까지 썼는데 그 노인네가 쇼마는 거야. 우리 애 먹이려고. 하지만 박민석의 머릿속에는 아까 봤던 불효자 출입 금지라는 또렷한 글씨가 맴돌며 떠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가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하고 악필이 아닌 글씨체였으니까요. 민석의 검은 세단이 갈 곳을 잃고 어둠 속을 배회하는 동안 그들의 뒤로 번호판이 진흙으로 가려진 검은색 밴 한 대가 조용히 따라붙습니다. 밴의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짧게 속삭였습니다. 타깃 이동 중. 미끼를 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읍내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하고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 김순자가 낡은 보따리를 든 채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입니다. 김순자가 익숙한 듯 붉은 벽돌집의 녹슨 대문을 밀고 들어가 반지하 단칸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똑똑. 잠시 후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오던 이수진이 김순자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할머니. 김순자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나 좀 재워줄 수 있겠니?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이수진은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고 김순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서요. 바깥 날씨 추운데 왜 이러고 계세요? 따뜻한 노란색 백열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 안으로 김순자가 빨려 들어가듯 들어섭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차가운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식들이 어둠 속을 헤매는 동안 버려진 어머니는 낯선 타인의 방에서 비로소 따뜻한 온기를 마주했습니다. 김순자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민석의 아파트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커튼을 모두 쳐놓아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한 방 안 모니터 불빛만이 박민석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네요. 박민석은 충혈된 눈으로 마우스를 신경질적으로 클릭해댔습니다. 제기랄, 왜 안 지워지는 거야? 왜? 모니터 화면에는 파일 손상으로 인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창만 야속하게 깜빡거립니다.
박민석이 차량 블랙박스에서 뽑아온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오던 그날의 기록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치 누군가 저주라도 걸어놓은 듯 그날의 영상 파일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박민석이 키보드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안 돼. 이게 남아있으면.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집안을 찢을 듯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딩동. 박민석이 쏘스라치게 놀라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안방에서 자다 깬 최지은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오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누구야, 이 시간에? 빚쟁이들이면 없는 척해. 박민석이 살금살금 인터폰으로 다가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빚쟁이들의 험상궂은 얼굴 대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박민석이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박민석 씨 댁입니까? 김순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강준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박민석과 최지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지은이 입모양으로 문 열어라고 재촉했습니다. 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자 강준혁이 구두굽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차가운 스킨 냄새와 칼같이 다려진 수트가 박민석을 위축들게 만듭니다. 강준혁은 허락도 없이 소파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들고 온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이 열리는 철컥 소리가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묵직하게 들립니다. 본론만 말씀드리죠. 김순자 여사님께서 저에게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강준혁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맨 앞장에는 전 재산 처분 신탁 계약서라는 글자가 굵은 고딕체로 박혀 있습니다. 최지은이 낚아채듯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3자에게 처분 권한을 넘겨. 그럼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강준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김순자 여사님 소유의 양평 땅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현금 자산은 신탁회사로 이관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분께 돌아갈 몫은 법적으로 영원입니다. 최지은이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악을 썼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 치매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네 꼬셔서 도장 찍게 한 거, 이거 다 사기인 거 모를 줄 알아요? 내가 당장 변호사협회에 신고할 거야. 박민석도 거들며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세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강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노트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터치패드 위에서 유려하게 움직였습니다. 치매라.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이걸 보시죠. 노트북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박민석과 최지은은 화면을 보자마자 헉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영상은 일주일 전 시골집 마당의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석의 차량 블랙박스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감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훨씬 더 선명하고 넓은 앵글의 화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민석은 어머니를 평상에 앉혀두고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고
최지은은 창문을 닫으며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김순자의 모습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강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김순자 여사님의 의뢰로 제가 보안업체에 맡겨 미리 설치해둔 위장 카메라 영상입니다. 음성까지 아주 깨끗하게 녹음되었더군요. 화면 속에서 빨리 출발해. 요양병원비 아깝잖아. 라고 소리치는 최지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박민석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왜? 강준혁이 노트북을 닫으며 싸늘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법 제271조 존속 유기죄. 직계 존속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했을 때 성립하죠.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게다가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도는커녕 두 분은 이제 감옥 갈 준비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바로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옥이라는 단어에 최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태도를 180도 바꾸더니 바닥에 엎드려 강준혁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진짜 버리려던 게 아니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잠시 피신시킨 거예요. 진짜예요. 박민석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머니만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무릎이 닳도록 빌겠습니다. 제발요. 강준혁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옷자락을 털어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박민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자비요? 일주일. 딱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죠. 그 안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만약 여사님의 마음에 닿는다면 형사고소는 보류하고 신탁계약도 재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최지은이 눈물 젖은 얼굴로 매달렸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라니요?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돈을 갚으면 되나요? 아니면 매일 절이라도 할까요? 강준혁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자신의 명함 한 장을 툭 던져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답은 스스로 찾으셔야죠. 기회를 줘도 못 찾으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지은이 벌떡 일어나 식탁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저 늙은이가 우릴 가지고 놀아? 카메라까지 설치해놔? 치매인 척하면서 다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녀의 얼굴에서 방금 전에 반성하던 기색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민석이 멍하니 명함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어쩌지? 우리 진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릴 용서할까? 최지은이 박민석의 손에서 명함을 낚아채 구겨버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용서? 웃기고 있네. 이건 시간 끌기야. 일주일 뒤에 딴소리 할 게 뻔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돼. 선수를 치다니? 어머님 찾아내야지. 찾아서 강제로라도 도장 찍게 해야지. 이딴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당장 그 변호사 뒤쫓아가. 박민석이 그제야 정신이 든 듯 허둥지둥 신발을 구겨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에는 이미 강준혁의 차가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매연 냄새만 남은 빈 주차장에서 박민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최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흥신소 김 실장한테 전화해. 웃돈 더 얹어준다고 해. 읍내보건소, 무료급식소, 노인정, 찜질방. 노인네가 갈 만한 곳은 쥐 잡듯이 다 뒤지라고 해. 오늘 안에 못 찾으면 돈 없다고 으름장 나. 박민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빚쟁이에게 독촉받던 바로 그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반성이 아니라 생존 본능과 탐욕으로 더욱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진심을 증명하라는 마지막 기회마저 그들은 어머니를 사냥하려는 기회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한편 읍내를 빠져나가는 검은색 고급 세단 뒷좌석. 강준혁은 태블릿 PC를 켜고 김순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화면 속 김순자의 뇌 MRI 사진은 나이에 비해 지극히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군요. 강준혁이 블루투스 이어셋을 끼고 정중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네, 회장님. 방금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순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들 반응이 어떻든가? 예상대로입니다. 처음엔 발뺌하다가 증거 영상을 보여주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하지만 강준혁이 사이드미러로 멀어지는 박민석의 아파트를 흘깃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가자마자 흥신소 쪽에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쯧쯧.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참 매정하구먼. 약속하신 일주일의 유예기간은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시간마저 헛되이 쓴다면 그때는 예정대로 2단계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죠. 그래, 수고했네. 강 변호사 자네만 믿네. 전화가 끊어지고 강준혁은 태블릿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화면에는 효실천 장학재단 설립 계획안이라는 문서가 떠 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늦가을의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자비를 걷어찬 자식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혹독한 겨울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읍내 시장 골목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의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스듬히 스며듭니다. 습기 찬 벽지 냄새와 섞여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가득 피어오르네요. 이수진이 좁은 부엌에서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피로가 검게 내려앉아 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이수진이 김순자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며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오늘 아침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두부 많이 넣었어요. 김순자가 밥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뚝배기에서 보글거리는 된장찌개, 그리고 시장 반찬 가게에서 사온 듯한 깻잎 무침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김순자가 수저를 들다 말고 이수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가, 너 또 밤새웠니? 눈이 퀭하구나. 이수진이 황급히 눈을 비비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잘 잤어요. 어제 편의점 야간 알바 대타해 주느라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래요. 얼른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이수진은 사실 보건소 계약직 월급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해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뛰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길에서 쓰러질 뻔한 낯선 노인을 데려와 일주일째 먹이고 재우고 있는 것이죠.
김순자가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 어린 박민석을 위해 끓여주던 바로 그 맛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내 아들놈이 참 좋아하던 맛인데. 네, 아드님이요? 아드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이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김순자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죽은 영감이 생각나서 그래. 밥이나 먹자. 김순자는 자신이 100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기억을 잃고 갈 곳 없는 독거노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청년이 자신이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칠 때쯤 이수진이 장롱에서 무언가를 꺼내 김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듯한 두툼한 자주색 누빔 조끼와 김순자가 평소 쳐다만 보던 단팥빵 2개입니다. 할머니, 이거 입으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입고 계신 옷이 너무 얇아서요. 그리고 이 빵은 간식으로 드시고요. 김순자가 조끼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거친 질감의 싸구려 조끼였지만 김순자에게는 밍크 코트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귀한 걸 내 쓸 돈도 없을 텐데 왜 늙은이한테 돈을 써? 에이, 비싼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떨이로 샀어요. 할머니 따뜻한 게 최고죠. 저 출근할 테니까 문 단속 잘하고 계세요. 알았죠? 이수진이 서둘러 가방을 챙겨 나가자 홀로 남은 김순자는 조끼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나를 차가운 시골집에 버렸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나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수진이 퇴근하고 돌아와 책상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 자는 척하던 김순자는 실눈을 뜨고 이수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수진이 스마트폰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 안내라는 문자가 떠 있었죠. 이수진이 머리를 감싸쥐며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밀렸는데 어떡하지? 주말 알바를 하나 더 구해야 하나? 김순자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이수진의 손을 꼭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 할미가 나중에 아주 큰 선물을 줄게.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선물이야. 이수진이 김순자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웃어넘겼습니다. 어휴, 우리 할머니 또 그 소리.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할머니 건강하게 저랑 오래오래 사시는 게 선물이죠. 헛소리 그만하시고 약이나 드세요. 이수진이 출근하자마자 김순자는 재빨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뒷골목을 통해 빠져나간 김순자는 읍내의 한 조용한 찻집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강준혁 변호사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오셨습니까? 안색이 좀 좋아지셨습니다. 사람 온기를 먹고 사니 그렇겠지. 서류는 준비됐나? 강준혁이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효 실천 장학 재단 설립 및 증여 계약서. 김순자가 서류 내용을 꼼꼼히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준비된 서류 한 장을 더 가리켰습니다. 이건 수진 양 앞으로 된 신탁 증서입니다. 재단 설립과 별개로 여사님 사후에 이 집과 현금 5억 원이 즉시 지급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고맙네.
내 핏줄보다 더 귀한 아이야. 절대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강준혁의 말에 김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민석이 말인가? 네. 흥신소를 통해 읍내 약국과 병원 기록을 불법으로 뒤지고 다닌답니다. 여사님이 며칠 전 소화제 사러 가셨던 약국 CCTV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알았네. 잔치 준비는 완벽합니다. 방송국 기자들과 지역 유지들까지 모두 초청해 두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마을 회관입니다. 그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한편 같은 시각 읍내 시장통. 박민석이 흥신소 직원들과 함께 시장 상인들에게 사진 한 장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CCTV에서 캡처한 김순자의 흐릿한 사진입니다. 박민석의 눈은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립니다. 아줌마, 이 할머니 못 봤어요? 여기 근처에서 봤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래요. 사례금 두둑이 챙겨드릴게. 잘 좀 봐요. 생선 가게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할머니. 저기 보건소 간호사네 집에 얹혀 사는 할머니 같은데 며칠 전에 같이 와서 고등어 사갔어. 박민석이 생선 가게 주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보건소 간호사요? 그 집이 어딥니까? 빨리 말해요. 퇴근길에 시장을 지나던 이수진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박민석이 노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윽박지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골목길을 우회해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집에 도착한 이수진이 문을 잠그고 김순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방 안에 앉아있던 김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이수진을 맞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고 다녀요. 아까 시장에서 봤는데 깡패 같아요. 할머니 혹시 빚보증 같은 거 서셨어요? 김순자는 이수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걱정 마라. 빚쟁이들 아니야. 나 찾으러 온 내 아들이야. 네? 아드님이요? 그래. 이제 만날 때가 됐어. 수진아, 나 부탁이 하나 있다. 김순자의 비장한 표정에 이수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내일 마을 잔치가 있어. 내가 거기 꼭 가야 하는데 입고 갈 옷이 마땅찮구나. 네가 좀 도와주겠니?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수진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한복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제 시장 포목점에서 큰맘 먹고 할부로 산 옥색 한복입니다. 이수진이 한복을 펼쳐 김순자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고운 옥색 저고리와 짙은 남색 치마를 입은 김순자는 더 이상 초라한 독거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은비녀를 꽂고 매무새를 다듬은 김순자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고생과 회한을 씻어내고 당당한 심판자로 다시 태어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김순자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고우세요. 진짜 부잣집 마님 같아요. 이수진이 감탄하며 말하자 김순자가 이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네가 내 지팡이가 되어 다오. 내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줘야 한다. 네, 할머니. 제가 옆에 딱 붙어 있을게요. 가자. 가서 끝을 보자꾸나. 김순자와 이수진이 서로를 의지하며 좁은 자취방 문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마을 회관의 앰프 소리가 웅웅거리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두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각 박민석과 최지은의 차가 굉음을 내며 이수진의 집이 있는 골목 어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시간입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이 아침부터 요란스러운 꽹과리 소리와 함께 축제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시골 마을에 난데없이 최고급 출장 뷔페 트럭이 줄지어 들어오고 고소한 갈비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대형 현수막이 가을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 평생 모은 재산사회 환원 및 장학재단 설립식. 마을 사람들은 떡과 고기를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웅성거립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순자 할매가 로또라도 맞았나? 그러게 말이야. 재산을 환원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내미 사업 망했다고 하지 않았어? 단상 주변에는 강준혁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지역 방송국 카메라와 신문 기자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준혁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 사이를 오가며 보도 자료를 나눠주고 있군요. 강준혁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마이크를 잡고 안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순자 여사님의 입장과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웅성거리던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지고 마을 회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운 옥색 한복을 차려입은 김순자가 이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은비녀를 꽂고 화장을 곱게 한 김순자의 모습은 흡사 종갓집 마님처럼 기품이 흘러넘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펑펑 터지며 김순자의 얼굴을 비춥니다. 이수진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눈이 부신 듯 김순자의 팔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순자가 이수진의 손등을 토닥이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에 그녀의 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순자가 청중을 둘러보며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이 늙은이의 마지막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만 바라봅니다. 김순자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독대에 묻혀있던 100억짜리 땅 문서의 원본입니다. 이 문서는 제 남편이 남겨준 땅 문서입니다. 최근 신도시 개발지로 선정되어 그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억? 세상에 100억이라니. 객석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순자는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을 제 피부치에게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 마을의 발전 기금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오려는 찰나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급정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익. 박민석의 검은 세단이 행사장 입구를 막고 서 있던 화환들을 들이받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머리가 헝클어진 박민석과 최지은이 튀어나오듯 내렸습니다. 박민석이 단상 위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핏대선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최지은도 하이힐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발로 뛰쳐나오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미치셨어요? 100억을 남한테 준다니요. 그거 우리 돈이잖아요. 두 사람이 인파를 거칠게 밀치며 단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음식을 먹던 마을 노인들이 밀려 넘어지고 식탁이 엎어지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민석이 단상 계단을 밟고 올라가려던 순간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사설 경호원 2명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이 박민석의 팔을 뒤로 꺾으며 제압했습니다. 놓아, 이거 안 나? 내가 저 여자 아들이라고.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박민석이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최지은은 단상 아래에서 펄쩍펄쩍 뛰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이건 다 사기야. 우리 시어머니 치매라고요. 정신 나간 노인네 꼬드겨서 돈 뺏으려는 거라고요. 기자 양반들 뭐해요? 저거 안 찍고.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난동을 부리는 박민석과 최지은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 내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남을 보듯 싸늘한 그 눈빛에 박민석이 멈칫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순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아들은 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김순자가 옆에 서 있는 이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수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눈만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수진 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길바닥에 쓰러진 저를 거두어 친할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10원 한 푼 없는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김순자의 목소리가 잠시 메이는가 싶더니 이내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의 설립과 별도로 제가 살던 집과 현금 5억 원을 이수진 양에게 증여합니다. 이 아이야말로 제 진정한 딸이자 상속자입니다. 이수진이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할머니, 그게 무슨 5억이라니요? 단상 아래에 있던 최지은이 이 말을 듣고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괴성을 지르며 경호원의 다리를 물어뜯고 단상 위로 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야, 이 꽃뱀 같은 년아, 네가 우리 어머님 꼬셨지? 내 돈 내놔. 5억이 누구의 이름인 줄 알아? 경호원들이 최지은을 끌어내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지은이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며느리라는 여자가 어쩜 저래? 시어머니를 시골집에 내다 버렸다더니 돈 냄새 맡고 쫓아왔구먼. 천벌 받을 것들. 마을 사람들이 박민석과 최지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먹던 떡을 최지은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지역방송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TV 화면 하단에는 100억 자산가 노모, 불효자 대신 간호사에게 전 재산 기부라는 자막이 붉은색으로 흐르고 있군요. 김순자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뒤로하고 강준혁 변호사가 내민 기부 약정서에 도장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민석이 경호원에게 짓눌린 채 고개를 들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린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종이를 향해 내려갑니다. 엄마, 제발. 엄마, 나 민석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박민석의 처절한 외침에도 김순자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쾅! 약정서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 그 소리가 마치 박민석의 심장에 내리꽂히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강준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사님.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순자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수진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환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김순자가 이수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놀랐지? 미안하다. 미리 말하면 네가 안 받는다고 도망갈까봐 그랬어. 할머니. 흐흑. 저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할머니만 계시면 돼요. 이수진이 김순자의 품에 안겨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순자는 그런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카메라를 향해, 아니 세상 모든 자식들을 향해 보란 듯이 100억짜리 땅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땅 문서와 김순자의 당당한 표정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집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박민석과 최지은은 흙투성이가 된 채 마당 한 구석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박민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고 최지은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네요. 최지은이 부러진 손톱을 감싸 쥐며 도끼 어린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절대 이대로는 못 뺏겨. 박민석이 힘없이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다 끝났어. 도장 찍었잖아.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치매잖아. 치매 노인이 찍은 도장은 법적으로 무효야. 소송 걸면 돼. 내가 그 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올 거야. 최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박민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을 넘어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박민석도 아내의 말에 묘한 희망을 본 듯 죽어가던 눈동자에 다시금 비릿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 소송. 엄마는 치매야. 내가 아들이고 법적 보호자야. 내 허락 없이는 10원도 못 써. 가장 빛나는 복수의 순간이 지나갔지만 탐욕이라는 괴물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짐승처럼 더 흉포한 이빨을 드러내며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멀리서 김순자와 이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지만 박민석의 귀에는 오직 돈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환청처럼 들려올 뿐입니다. 기부 선언이 있었던 다음 날 읍내의 한 금은방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최지은이 핸드백에서 결혼 예물 시계와 목걸이, 돌반지까지 닥치는 대로 꺼내 유리 진열대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주인이 놀란 눈으로 물건들을 살펴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최지은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네요. 옆에 서 있는 박민석은 퀭한 눈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명 로펌의 변호사 프로필을 검색하는 중입니다. 최지은이 주인에게서 돈 뭉치를 낚아채듯 받아들며 박민석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걸로 일단 착수금은 돼. 서울에서 제일 독한 변호사 섭외했어. 오늘 바로 소장 접수한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박민석이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근데 진짜 엄마가 치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어제 그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던데. 최지은이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며 도끼 어린 눈을 번뜩였습니다. 증명? 만들면 그만이야. 병원장 약점 잡아서 진단서 끊어달라고 하면 돼. 어차피 노인네들 정신 오락가락하는 거 한순간이잖아. 우리가 보호자야. 법은 우리 편이라고. 같은 시각 이수진의 자취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체부가 주고 간 등기 우편물 한 통이 방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발신인은 법원, 내용은 성년 의견인 개시 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김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갑니다. 서류에는 아들 박민석이 어머니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모든 법률 행위를 대신하겠으며
어제 있었던 기부 행위는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순자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놈들이. 결국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수진이 그릇 깨지는 소리에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순자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거립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수진이 울먹이며 김순자의 몸을 흔들었지만 김순자의 의식은 이미 가물거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배신감이 고령의 노인에게 급격한 혈압 상승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잠시 후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좁은 골목길을 가득 채웁니다. 이수진은 구급차 안에서 김순자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급박하게 움직이며 김순자를 처치실로 옮깁니다. 이수진이 쫓아가려 하자 간호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이수진이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는 사이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박민석과 최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119 출동 기록을 감청하고 있던 그들이 득달같이 달려온 것입니다. 박민석이 이수진을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야, 네가 우리 엄마 쓰러지게 했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수진이 벽에 부딪히며 휘청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법원 등기받고 쓰러지신 거예요. 두 분이 보낸 그 서류 때문에요. 최지은이 콧방귀를 뀌며 원무과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갑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직원에게 들이밀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 환자 며느리예요. 여기 아들도 있고요. 지금부터 저 환자 면회는 직계가족인 우리만 합니다. 저 여자는 생판남이니까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환자분이랑 어떤 관계시죠?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제가 보호자예요. 박민석이 끼어들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웃기지 마.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어디서 보호자 행세야? 이거 다 재산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니까요. 보안요원 불러주세요. 당장. 곧이어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와 이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수진이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거 나요. 할머니가 저 사람들 싫어해요. 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법적인 가족관계 앞에서 이수진의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수진이 병원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최지은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여보, 특실 잡아. 제일 비싼 1인실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박민석이 지갑을 꺼내 카드를 흔들며 원무과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VIP실로 옮겨주세요. 간병인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돌볼 거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창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VIP 병실은 정막 강산입니다. 넓은 병실 한가운데 놓인 침대 위에 김순자가 산소호흡기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약물 기운 때문인지 눈동자가 풀려 허공을 배회하고 있네요. 의사는 일시적인 선망 증세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민석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민석이야.
알아보겠어? 김순자가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웅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자. 수진아. 박민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카메라 앵글을 조절했습니다. 수진이가 누구야? 엄마, 정신 차려. 지금 엄마가 헛소리하는 거야. 엄마 치매 맞지? 그렇지? 김순자가 고개를 도리질 쳤지만 박민석은 끈질기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는 형사처럼 집요하게 몰아붙입니다. 엄마 어제 그 기부한다는 거 엄마 제정신 아니었잖아. 그렇지?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 대답해, 빨리. 김순자가 괴로운 듯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최지은은 병실 문 앞에 서서 문 밖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간호사나 의사가 들어올까봐 문을 굳게 잠가둔 상태입니다. 최지은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빨리 해. 약 기운 떨어지기 전에 도장 받아야지. 박민석이 미리 준비해둔 증여, 철회 및 재산관리 위임장을 꺼내 김순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김순자의 힘없는 손을 억지로 잡아 붉은 인주를 묻혔습니다. 엄마, 여기 딱 한 번만 찍으면 돼. 그러면 내가 엄마 평생 호강시켜줄게. 응? 김순자가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손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팔에는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박민석이 김순자의 엄지손가락을 꽉 쥐고 서류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김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가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박민석이 얼굴을 닦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 진짜. 노망난 노인네가 곱게 말할 때 듣지. 그는 이성을 잃고 김순자의 어깨를 침대에 짓눌렀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벗겨지고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최지은이 놀라서 달려와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죽으면 안 돼. 도장 아직 못 받았잖아. 박민석이 씩씩거리며 손을 뗐습니다. 김순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혼절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꼬리를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박민석이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상관없어. 방금 엄마가 헛소리하는 거랑 나 못 알아보는 거 다 찍었어. 이거 법원에 내면 엄마는 빼박 치매 환자야. 후견인 지정되면 도장은 내가 찍으면 그만이야. 한편 병원 로비에서 쫓겨난 이수진은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떨고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김순자가 갇혀 있는 VIP 병실 창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들이 할머니를 가뒀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수화기 너머로 강준혁에 침착하지만 분노가 서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정하세요, 수진 씨. 지금 당장 법적으로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가족의 권한이 우선이니까요. 그럼 어떡해요? 할머니가 저렇게 당하고 계시는데 보고만 있어요? 그들이 소송을 걸고 병실까지 점거했다는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선을 넘은 거죠. 강준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일이 재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 같군요. 수진 씨는 내일 아침 법원으로 오세요. 꼭 가져와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가져와야 할 물건이요? 네. 회장님이 늘 몸에 지니고 계시던 낡은 목걸이. 혹시 챙겨두셨습니까?
이수진이 자신의 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응급실로 오면서 김순자가 혼미한 와중에도 이수진의 손에 쥐어주었던 펜던트형 목걸이가 그녀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주셨어요. 다행이군요. 그게 내일 재판의 판도를 뒤집을 열쇠입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뵙죠. 할머니는 제가 심어둔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전화가 끊어지고 이수진은 주머니 속에 차가운 금속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병원 12층 VIP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안에서는 탐욕스러운 자식들이 어머니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열릴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말이죠.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폭풍 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갑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법원 앞은 이른 시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의 100억 기부 무효 소송과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죠. 유튜버들이 셀카봉을 들고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기자들이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진을 치고 있네요. 검은색 밴 한 대가 법원 정문 앞에 멈춰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집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민석과 최지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사이 수척해진 듯한 분장, 아니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들어갑니다. 최지은은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피합니다. 박민석이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를 향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찮으신 모습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어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의 재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눈은 매섭게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강준혁 변호사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이수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정장 차림입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시선이 두려운 듯 강준혁의 뒤에 바짝 붙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최지은이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며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꼴의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는 오늘로 내 연극도 끝이다.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사건 본인 김순자 씨는 중증 치매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입니다. 이는 며칠 전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이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정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병원 VIP실 침대에 누운 김순자가 허공에 손을 허우적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입니다. 집에 가자. 우리 아들 밥 줘야 하는데. 수진아, 도깨비가 나타났다. 무서워. 방청석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박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열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모셨어야 했는데. 최지은도 옆에서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훔칩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영상을 심각한 표정으로 응시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김순자 씨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마을 회관에서 했던 기부 선언은 무효이며 유일한 혈육인 아들 박민석 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판사가 피고 측 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
반론 있습니까? 강준혁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동요 없이 차분합니다. 네, 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영상은 환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약물 투여로 인한 일시적 선망 상태일 때 촬영된 것입니다. 이를 치매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의사 진단서도 있습니다. 억지 그만 부리시고 인정하시죠. 진단서라. 그 진단서가 어떻게 발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저는 오늘 사건 본인의 평소 정신 상태를 증언해 줄 결정적인 증인을 신청합니다. 강준혁이 손짓하자 법정 문이 열리고 이수진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증인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박민석이 험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봅니다. 강준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김순자 씨와 함께 생활하셨죠? 평소 김순자 씨의 언행이 어땠습니까? 이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 김순자 여사님은 누구보다 총명하셨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으셨고 저와 시사 문제에 대해 토론할 정도로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치매 증상은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박민석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이수진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김순자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동거인일 뿐입니다. 5억 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다는데 돈 때문에 무슨 거짓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최지은이 방청석을 향해 들리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꽃뱀이 따로 없다니까. 젊은 년이 노인네에 등쳐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이수진에게 꽂힙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준혁이 품 안에서 장갑을 꺼내 끼며 말했습니다. 증인, 오늘 법정에 꼭 가져와야 할 물건이 있다고 했죠? 제출해 주십시오. 이수진이 가방에서 낡고 색이 바랜 펜던트형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금속 부분이 벗겨져 볼품없는 시장 바닥에 굴러다닐 법한 싸구려 목걸이입니다. 박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저런 고물이나 주려고 엄마를 모셨나? 감성팔이 그만하시지. 이수진이 목걸이를 강준혁에게 건넸습니다. 강준혁이 목걸이를 높이 들어 보이며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김순자 여사님께서 아들 내외에게 버림받을 것을 예감하고 치매 연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늘 몸에 지니고 계셨던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입니다. 녹음기라는 단어에 박민석과 최지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민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저게 녹음기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몰래 녹음한 건 불법입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박민석을 제지했습니다. 원고, 자리에 앉으세요. 피고 측, 증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세요. 강준혁이 목걸이 뒤편의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정 내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더니 곧이어 너무나도 익숙하고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시골집 마당에서의 상황입니다. 엄마 내려. 다 왔어. 아우 냄새나. 노인네 냄새가 차에 다 배었네. 박민석의 짜증 섞인 목소리입니다. 법정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이어 최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뭘 그렇게 꿈을 대? 빨리 버리고 가자니까. 요양병원비 아까워 죽겠어.
어차피 치매라 길도 못 찾아. 산에다 버리면 짐승밥이나 되겠지. 방청석에서 헉 하는 소리와 함께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집니다. 최지은이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냐, 저거 조작이야. 요즘 AI로 목소리도 만든다잖아. 거짓말이야. 하지만 녹음 파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순자가 의사와 상담하는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날짜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입니다. 선생님, 제가 만약 자식들에게 버림받게 된다면, 그리고 그놈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운다면 이 녹음기를 세상에 공개해 주세요. 제 정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합니다. 다만 자식의 도리를 시험해 보고 싶을 뿐입니다. 강준혁이 녹음기를 끄고 싸늘한 눈빛으로 박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김순자 여사님의 진짜 진심입니다. 원고들은 어머니를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멀쩡한 분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민석이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네요.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강준혁이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녹음 파일은 김순자 씨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원고들의 존속 유기 및 학대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판사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박민석과 최지은을 매서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통해 사건 본인 김순자 씨의 의사 능력이 명확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성년 후견인 개시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울러 판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경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원고 박민석과 최지은이 저지른 행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판단되는 바 직권으로 검찰에 존속유기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합니다. 판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법정 뒷문에 대기하고 있던 정장 차림의 형사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사 1명이 박민석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민석 씨, 당신을 존속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엄마 내가 요양 보낸 게 죄야? 100억이 내 돈인데 왜 남한테 줘? 박민석이 발악하며 형사들을 밀쳤지만 곧바로 팔이 뒤로 꺾이며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옆에 있던 최지은은 형사가 다가오자 눈을 까뒤집으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억울해서 못 살아.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청객들이 혀를 차며 야유를 보낼 뿐입니다. 여경 1명이 다가와 쓰러진 최지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줌마. 연기는 가서 조사받으면서 하시죠. 두 사람이 형사들에게 양쪽 팔을 붙들린 채 법정 밖으로 질질 끌려나갑니다. 기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셔터를 눌러대며 질문을 퍼붓습니다. 박민석의 고개가 푹 꺾이고 최지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표독스러운 눈빛만이 번들거립니다. 법정 안이 정리되고 이수진은 증인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옵니다. 강준혁이 다가와 이수진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진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수진이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목걸이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습니다. 변호사님, 할머니는요? 할머니, 이제 안전하신 거죠? 네. 방금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보안팀이 병실을 확보했고 의료진도 교체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여사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수진이 목걸이를 가슴에 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녹음기 속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자신을 버린 자식들을 끝까지 믿고 싶어 시험했지만 결국 그 믿음마저 배신당하고 만 어머니의 슬픈 목소리가 법정 밖 가을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푸릅니다. 하지만 박민석과 최지은이 탄 호송차의 창살 너머로는 이제 영원히 오지 않을 봄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상처 입은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피보다 진한 사랑을 보여준 이수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교도소 독방의 시멘트 바닥을 비춥니다. 감방 안에는 냉기가 가득하고 어딘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오네요. 푸른 수의를 입은 박민석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식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식판 위에는 딱딱하게 굳은 꽁보리밥과 건더기 없는 멀건 국이 담겨 있습니다. 박민석이 숟가락을 들었다 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먹고 싶다. 두부 숭숭 썰어 넣고 바글바글 끓인 거. 그는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듯 뒤적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1년 전만 해도 고급 외제차를 몰며 떵떵거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퀭한 눈과 덥수룩한 수염만이 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민석이 벽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시골집 마당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꺼내준 100억짜리 땅 문서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꿈입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차가운 감옥 벽뿐이죠. 복도에서 교도관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자 박민석이 벌떡 일어나 쇠창살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교도관님, 저기요. 혹시 면회 온 사람 없습니까? 편지 온 거라도 없어요? 지나가던 교도관이 무심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박민석 씨, 벌써 1년째예요. 아무도 안 온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조용히 하고 잠이나 자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집사람, 아니 최지은 그 여자는요? 이혼 도장 찍고 나갔으면 위자료라도 보내줘야 할 거 아니야. 거기 조용히 안 해. 교도관의 호통에 박민석이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후회인지 원망인지 모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나 좀 꺼내줘. 엄마 돈 많잖아. 그의 찌질한 울음소리가 독방의 정막 속에 처량하게 울려 퍼집니다. 비슷한 시각, 읍내의 허름한 고시원 공용 주방. 최지은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녀의 손은 독한 세제 때문에 붉게 트고 갈라져 있습니다. 화려한 네일아트로 치장했던 손톱은 몽땅 깎여나가고 없네요. 주방 한 구석에 켜진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0억 원의 사재를 털어 설립된 순자복지재단이 오늘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순자 이사장은 오늘 기념식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지은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김순자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혈색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김순자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이 수세미를 설거지통에 팽개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 저 돈이 다 내 건데. 저 꽃뱀년이 내 돈을 다 가져갔어. 그때 고시원 총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조용히 좀 해요. 밤중에 웬 고성방가야? 이번 달 방세도 밀렸으면서 쫓겨나고 싶어요? 최지은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TV 소리가 좀 커서 빨리 치우고 들어가요. 냄새나니까. 총무가 나가자 최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초라하고 늙어 보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더러운 설거지물 위로 톡, 톡 떨어져 파문을 일으킵니다. 다음 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시골집 마당.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고 장독대가 있던 자리에는 알록달록한 봄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은 모두 치워지고 그 자리에 예쁜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 리모델링을 마친 시골집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대신 깔끔한 기와를 얹어 고풍스러운 멋을 냅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널찍한 평상 위에 김순자와 이수진이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수진이 과도로 참외를 깎아 김순자의 입에 넣어줍니다. 할머니, 아해보세요. 올해 첫 참외예요. 엄청 달아요. 김순자가 참외를 받아 먹으며 아이처럼 웃습니다. 어이구, 달다 달아. 꿀이네 꿀. 수진이 네가 깎아줘서 더 단가 보다. 이수진은 이제 어엿한 재단 사무국장이 되어 김순자의 든든한 오른팔이자 손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가 이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야간 대학 다니랴, 재단 일 보랴, 이 늙은이 수발들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 에이, 할머니도 참.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인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면 할머니처럼 어려운 분들 더 많이 도울 수 있잖아요. 기특하다, 기특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은 썩은 동아줄이었는데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금동아줄이었어. 김순자의 말에 이수진이 쑥스러운 듯 코를 찡긋거립니다. 그때 마당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우체부가 헬멧을 쓴 채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등기 왔습니다. 이수진이 평상에서 내려와 우체부에게 달려갑니다. 서명을 하고 받아든 편지 봉투에는 교도소라는 발신 주소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수번 3840 박민석입니다. 이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김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기 아드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김순자가 깎던 참외를 내려놓고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투를 쥐고 있는 김순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어머니께 불효자 민석 올림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수진이 김순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읽어 보시겠어요? 그래도 1년 만에 온 편지인데. 김순자는 잠시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시선을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아궁이로 돌렸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끓이느라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김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궁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수진아, 죽은 나무에 물을 준다고 꽃이 피더냐? 네, 그게 무슨, 이미 썩어서 잘라낸 가지야.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붙여서도 안 돼. 김순자는 망설임 없이 편지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타오르는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타닥, 타닥. 종이가 불길에 휩싸이며 순식간에 검게 말려 들어갑니다. 박민석의 뒤늦은 후회와 변명이 담긴 편지는 단 한 글자도 읽히지 못한 채 한 줌의 재로 변해갑니다. 김순자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덩어리마저 태워버리는 듯합니다. 불꽃이 사그라들자 김순자가 툭툭 손을 털며 뒤돌아섰습니다. 자, 다 탔다. 이제 속이 시원하구나. 수진아, 우리 나물이나 무치러 가자. 오늘 저녁엔 쑥국 끓여 먹자꾸나. 이수진이 김순자의 팔짱을 끼며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들에 나가서 쑥 많이 캐왔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쑥국이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열린 부엌 창문 너머로 도마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마당에 심어진 목련 나무에서 하얀 꽃잎 하나가 떨어져 편지가 타고 남은 아궁이 제 위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핏줄이라는 질긴 악연은 불에 타 사라졌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인연은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0억이라는 돈 앞에서 천륜을 저버린 아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딸. 김순자 할머니가 아궁이에 태워버린 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핏줄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있던 지난날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정으로 진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안식처는 살 수 없고 핏줄은 타고나지만 진정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혹시 우리도 익숙함에 속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앞날에 따뜻한 봄 햇살만 가득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만발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